네. 일주 3차시 영상이에요. 어 지난번에 이제 국어 자료 PPT 자료에서 국어 자료 강독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 문헌 자료가 무엇인지, 또 강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함께 공부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PPT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또 한번 같이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선생님이 지난 차시 영상에서 문어와 구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좀 더 정의적으로 소개를 해보면, 이제 문어가 무엇인지 구어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정의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도덕 시간이나 뭐 사회 하여튼 뭐 사탐 과목이 워낙 여러 가지 종류라 사람들마다 다 달랐겠지만, 중학교 때 뭐 도덕 같은 과목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뭐 정치적 인간, 뭐 유희를 즐기는 인간, 뭐 호모 로덴스,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폴리티쿠스, 뭐 등등 굉장히 뭐 많이 들어본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유희를 뭐 즐거움, 뭐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들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호모 로쿠엔스예요. PPT에 보면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호모 로쿠엔스다. 호모 로쿠엔스다. 호모 로쿠엔스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구상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사소통은 해요. 의사소통은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의 조음기관,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과 그 음성이 symbolize, 나타내는 개념 내지는 의미가 기호화해서 1대1 대응하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모 로쿠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구태여 뭐 이론적인 배경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언어를 가지게 되었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구어가 먼저일까요? 문어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스포큰 랭귀지가 먼저일까요? 리튼 랭귀지가 먼저일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구어가 먼저겠죠. 진화론에 보면 개체 발생은 종의 발생을 대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체는 우리 한 명 한 명 어떤 생명을 가진 인간을 말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그런 종이겠죠. 그래서 개체의 발생,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 개체가 생명을 얻어서 탄생해서 생로병사를 거치는 과정이 종의 변화와 같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처음에는 남녀의 성구별이 없다가 나중에 뭐 이제 예를 들면 XX 염색체였다가 X 염색체 변해서 XY가 된다든지, 그럼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다는 건 우리도 한때는 원시 생물일 때 자웅동체였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분열을 통해서 이제 뭐 증식을 했다든지, 또 어머니의 태반에서는 물속에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물속에 살았나 보다. 꼬리뼈가 있으니까 꼬리가 있었나 보다. 솜털이 많은 거 보니까 옛날엔 털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척추가 수직으로 곧게 일어나면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부르는 구조죠. 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러고 태어나진 않죠. 그렇죠. 보통 돌 무렵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돌 때 걷고 동시에 말을 하게 돼요. 이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의문론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개체 발생이 종의 발생을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돌이 됐을 때 한글부터 쓰거나 영어 알파벳부터 쓰는 아이는 없죠. 말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말도 돌이 되면 하죠.
도리대문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인류의 존재가 처음 있을 때부터 문자를 갖고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 말을 원래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화를 한 다음에 진화의 조건이 맞아졌을 때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문자를 배우듯이 문자 언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어가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은 구어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찰나적이고, 금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고, 여러분들 이제 영상 강의 있으면 좋은 점이 내가 뭐라 그랬죠? 나의 실시간 강의 수업을 들으면 녹화하지 하거나 뭐 녹음하지 않는 한 그냥 열심히 안 듣고 졸면 놓쳐버리고, 뭐 학생들 그런다면서요. 그거 해가지고 몇만 원에 팔고. 근데 영상 강의가 있으면 다시 들으면 되죠. 근데 이걸 보완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재라든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PT 자료라든지 뭘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구어의 한계는 뭘까요? 구어의 한계는 만약 이 영상 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순간 깜빡 졸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 공간을 벗어나면 남아있지 않고, 또 지금 말한 것은, 내가 강의실에서 말한 것은 강의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입 밖으로 낸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공간적 한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존재로서 문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문자는 기원전 한 3100년경 정도에 등장을 하게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배우겠지만 3100년경에 등장해서 인류의 등장 이후 아주 한참 있다가 문자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문자를 갖게 되어서 가장 큰 점은 뭘까요? 바로,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인류의 지적 진화와 문명의 발전의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 된다고 했죠. 우연히 어떤 한 원시인이 뭐 이렇게 했더니 불이 확 났어요. 원시 부족들이죠. 뭐 자기들끼리 뭐 일가 친척들이 몇 명 모여 살았겠죠. 지금처럼 어떤 도시라든지 뭐 작은 어떤 집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작은 집 단위로 살았겠죠. 그 알았어요. 한 20명의 어떤 그런 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하면 불을 피우더라.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를 네안데르탈인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오랜만에 듣죠? 공격을 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부족이 불을 피웠던 지혜는 사라져버린 거죠. 아무도 그 지혜를 기록해 놓지 못했으니까. 결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부딪혀서 문자로 얘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다. 자,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연을 거치는 무수한 반복과 무수한 시간들의 노력 없이도 그 다음 단계로 불을 피우는 지혜를 다른 데 쓰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더 많은 어떤 그런 지적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 눈에 구어가 안 보이잖아요. 스포컨 랭귀지는 안 보이잖아.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김경화 선생님 말이 좀 빠른 것 같아.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아. 사실 참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 적다 보면 이 말이야 저 말이야. 네, 이게 구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죠? 나중에 문자를 사용하게 된 다음에 처음에는 문자를 신성시합니다. 문자를 신성시해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문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겠지만 초기에는 문자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너무 신성시해요. 소수만이 문자를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자를 사용한다든지 또 문자가 기록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언어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언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더 많이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언어학이 아니라 문헌학이에요. 문헌학이에요. 왜?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링귀스틱스는 링구아의 학문, 혀의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링귀스틱스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20세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은 구어에서 시작했지만 문자가 소중하고 문헌이 뒤늦게 인류의 진화에 지적 진화에 큰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문자 언어만이 존귀한 대접을 받다가 20세기에 와서 진정한 언어 연구는 살아있는 실제로 말해지는 스포큰 랭귀지를 연구 대상으로 먼저 삼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됐죠. 그게 바로 링귀스틱스입니다. 그리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페르디낭 드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그 PPT에 보면 구어의 등장, 호모사피엔스가 호흡기관의 2차적 진화와 직립 그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구어를 사용하게 됨. 뭐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기는 이제 나중에 의문론을 혹시 듣게 되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원래는 구어도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을 하게 된 계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언어는 뭐와 뭐의 구조죠? 소리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음성기관에서 나오는 음성, 우리말로 하면 말소리와 그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 개념이 1대1 대응해서 사용하는 기호체계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뭐예요? 소리라는 것과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지금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생물로서의 기관이 필요하고 동시에 개념, 의미라고 했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하려면 뭐가 되죠? 그만큼의 어떤 두뇌의 발전, 두뇌 용량, 즉 두뇌 용량인데 두개골이 커져야 되는데 뭐 무작정 커질 필요는 없지만 두개골의 용량에 따른 어떤 지능이죠. 지능. 쉽게 말하면. 그 두 개가 이루어져야만 언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또 진화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문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말을 하는 이 기도, 호흡기관이죠. 이 호흡기관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구강이니 비강이니 원래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용어가 모조리 다 음성학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관이 2차적으로 조음기관, 즉 발음기관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이 발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데는 인간의 호모 에렉투스, 직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입에서부터 경추죠. 목뼈에 이르는 즉 그 기도가 거의 수평이에요. 그런데 직립을 하면서 이게 꺾여요. 기역자 모양의 튜브 17cm 정도의 보컬 트랙 그러니까 성도,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인데 그게 조음을 하는데 2차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도 하고 그 호흡기관을 이용해서 발음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관의 2차적인 진화와 이제 조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역자 모양의 튜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능, 두뇌의 용량 그걸 통해서 구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죠? 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과정이고 아까 개체 발생이 종의 발생을 대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 개체가 말을 하는데 평균에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말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윤리시간 정말 우리의 이 귀한 조음기관 호흡도 더불어 하고 있는 호흡기관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이 조음기관을 이용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졸릴까 봐. 네. 자, 그럼 다음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점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PPT 자료를 좀 넉넉히 올리기는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자꾸 길어져.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강독이잖아요. 그럼 중세국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위해서 이 정도 한두 번은 봤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시대 구분이죠. 뭐 역사에서 이건 분명히 역사 앞에서 우리가 2차 시 수업에서도 말을 했지만 통신언어, 역사와 관련되는 분야니까 시대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의 시대 구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고대 국어 시기는 10세기 이전, 전기 중세 국어 시기는 10세기에서 13세기, 그리고 후기 중세 국어는 14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근대 국어 시기는 17세기에서 19세기, 현대 국어 시기에는 20세기 이후예요.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선 긋듯이 왕조사처럼 언제 멸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건 아닙니다. 방금 왕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얘기를 미리 좀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기 중세 국어 10세기에서 13세기면 대충 고려 시대인데 14세기에서 16세기면 대충 조선 시대인데 아, 조선시대 전기구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부터 근대국어 시기구나. 아, 그래. 20세기 이후는 현대국어구나. 지금 이렇게 혹시 생각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어는 언어만의 역사가 있어요. 언어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 그런 식이라면 조선시대의 언어, 뭐 고려시대의 언어였겠지.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겠어요? 언어사의 시대 구분은 언어적인 이유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게는 되겠지만, 자, 일단 그래서 PPT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언어사에는 외사와 내사가 있어요. 외사는 말 그대로 바깥 이야기고 내사는 언어 내부의 얘기예요. 전쟁이나 왕조사와 같은 외적인 사건이 언어사의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이제 16세기 이제 말인 거죠. 16세기 말인데 그 17세기와 16세기가 지금 시대 구분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첫머리가 경음화가 된, 고끼리가 코끼리가 된다든지, 칼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전쟁을 겪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심사가 안 좋을까. 그래서 단어의 첫소리가 경음화되거나 또 격음화, 유기음화죠. 격음화 혹은 유기음화 되어서 그 격한 어떤 전쟁통의 정서를 반영한 것. 이런 설명은 아주 잘못된 설명이에요. 실제로 어두에서의 경음화나 유기음화는 그런 언어 외적인 어떤 전쟁의 역사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고대에서부터의 자음 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궁금하죠? 궁금해서 결국 여러분들 국어사 시간에 나 만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들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안 듣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유는 언어 외적인 것이 언어사의 시대 구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음운 변화라든지 또 문법 변화라든지 어휘 변화 같은 언어 내적인 기준이 언어사의 시대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구분을 제시한 분이 아까도 말했던 그 국어사 개설을 쓰신 이기문 선생님이에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언어사와 문자사의 구별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뭐 강의에 안내했던 1차 시 수업을 제외하고는 2차 시와 오늘의 3차 시 수업에서 관통하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구어, 문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어는 말 그대로 스포큰 랭귀지 혹은 뭐 오랄 랭귀지라고도 하고, 문어는 리튼 랭귀지, 문자 언어죠. 문자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문자가 있어요. 이제 훌륭한 문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뭐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나라가 좀 사는 소득 수준이
34,000불이었는데 지금 또 막 깎였다고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고 있으니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선생님은 뭐 나이 밝혀도 되니까 1966년생이거든요.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세계 최빈국 속에 속했던 나라예요. 속했던 나라고 뭐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은 국문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어떤 문화 사대주의를 좀 극복한 감은 없지 않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뭐 많은 선생님 또래 선생님들은 약간의 뭐 문화 사대주의, 서구 문물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이면 다 좋고 유럽이면 다 좋고 한국은 무조건 다 뭐 그랬으니까 식민지였던 거야. 그랬으니까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국뽕에 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지금 우리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 문자는 정말 훌륭한 문자예요. 베스트 문자예요. 뭐 이건 뭐 선생님이 아니라 서구 사대주의 근거에서 말하면 the best alphabet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문자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1443년 이 15세기 중엽을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민정음의 창제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사적 사건이지만 언어는 구어와 문어의 총체이기 때문에 오로지 문자의 창제만으로 시대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문자가 없었어도 우리 국어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한자를 빌어 쓰건 아니면 한문을 그대로 쓰건 우리의 언어를 기록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문자사와 언어사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아까 앞에서 과거의 사람들이 문헌학을 언어학으로 착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세국어의 시대 구분에서 언어사와 문자사를 잘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훈민정음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지금 오늘은 이게 지금 25분 단위로 좀 끊어달라고 학교 측에서 했는데 참 지난번 2차 시건 길고 이건 좀 짧고 막 쉽지가 않네요. 다음 뭐 여러분들 지금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문자 발달사라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주 2차 시와 3차 시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어 자료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헌 자료를 강독하는 읽고 해석하고 이제 언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세국어, 훈민정음이 창제된 중세국어에 대한 연구에 첫 단추를 끼워보게 되는 것인데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문자사를 가지고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결정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차시는 조금 짧게 하고 자 다음 차시 2주차 2주 그 차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봐요.